제18회 가후는 적을 요량해 승패를 결하고 하후도는 화살을 뽑고 문화를 먹다. 이때 가후는 조조의 속셈을 알아차리자 즉시 역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장수를 대하여 말했다. 내가 성 위에서 보니 조조가 그간 성을 돌며 사흘을 살펴보던데 성 동남각의 벽돌색이 고르지 못한 데다 녹각이 태반이나 부서진 것을 보고 그리로 쳐들어오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서북각에 시초를 쌓아놓고 허장성세하는데 이는 곧 우리를 속여 군사들을 서북각에 배치해서 지키게 해놓고 저희는 어둠을 타서 동남각으로 성을 넘어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이는 쉬운 일입니다. 내일 정장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거뜬하게 차리게 해서 모조리 동남쪽에 있는 집 안에 숨겨두고 한편으로 백성들을 군사로 가장시켜 건성 서북각을 지키게 해서 밤에 적들이 마음대로 동남각으로 성을 넘어 들어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성을 다 넘어 들어왔을 때 일성 포향에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면 가히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는 기뻐서 그 계책대로 했다. 탐마가 어느 틈에 이것을 알아서 조조에게 고한다. 장수가 군사를 모조리 걷어 서북각에 두어 고함치며 성을 지키게 하고 동남각은 텅 빈 채로 버려두었소이다. 내 계책에 놈들이 속았군 하고 조조는 군중의 영을 내려 비밀리에 가래며 큰 괭이 같은 성을 타고 넘는 데 쓸 기구들을 준비시켰다. 조조가 낮에는 군사를 지휘해 서북각만 치다가 이경쯤에서 정병을 거느리고 동남쪽 해자를 넘어 들어가서 녹각을 다 걷어치웠다. 그래도 성 안에서는 전혀 아무 동정도 없으므로 모든 군사가 일제히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이때 난데없는 포소리가 울리더니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났다. 조조가 깜짝 놀라 군사를 뒤로 물리는데 배후로부터 장수가 몸소 정병을 몰고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해서 성 밖으로 뛰어나가 수십 리를 달아났다. 장수는 그대로 추격하다가 날이 훤히 밝을 역해야 군사를 걷어 성으로 들어갔다. 조조가 패군을 헤아리니 군사 5만여 명이 죽었고 70치중이 부지기수며 여건과 우금이 모두 상처를 입었다. 한편 가후는 조조가 패주하자 급히 유표에게 글을 띄워 군사를 일으켜 조조의 퇴로를 끊게 하라라고 장수에게 권했다. 유표가 글을 보고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할 때 호련 탐마가 고하는데 손책이 호구의 군사를 진쳤다고 한다. 손책이 호구에 진을 친 것은 조조의 계책입니다. 방금 조조가 패한 이 기회에 그를 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괴량이 이렇게 말하므로 유표는 황주에게 요해철을 굳게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안중현으로 가서 조조의 퇴로를 끊기로 장수와 만나 서로 약속했다. 장수는 유표가 이미 기병한 것을 알자 즉시 가후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뒤를 쫓았다. 이때 조조는 서서히 퇴군해 양성 경기에 이르렀는데 육수가에 다다르자 호련 마상에서 목 놓아 울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 연고를 묻자 조조는 작년에 이곳에서 우리 대장 전위를 잃은 생각을 하니 자연 울음이 나오는구려 하고 즉시 군사를 멈추라 하고 제물을 크게 갖추어 전위 망혼의 제사를 지내는데 조조가 친히 분양 재배하고 통곡하니 온 군중이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조조는 전위를 제사 지내고 난 뒤에야 조카 조한민과 맏아들 조왕 및 전사한 군사들의 제사를 지내고 그 김에 당시 화살에 맞아 죽은 대원마도 함께 제사를 지내줬다. 그러자 이튿날 호련 순욱에게서 사람이 와서 유표가 장수를 도와서 안중에 군사를 진쳐놓고 우리의 퇴로를 끊으려 한답니다
하고 고한다. 조조는 순흑에게 주는 답서에 저기 우리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오. 내가 하루에 몇 리씩 행군하는 건 계책이 있어 그러는 건데 안중에 이르기만 하면 반드시 장수를 격파하고 말 것이니 공들은 아무 염려 마오. 라고 보낸 다음에 곧 군사를 재촉해 안중현 경기에 이르렀다. 이때 유표의 군사는 이미 요해처를 지키고 있었고 장수는 뒤로부터 군사를 몰아서 쫓아오고 있었다. 조조는 곧 군사들에게 캄캄한 밤을 이용해 험난한 산길을 내게 한 다음 몰래 기병을 깔아두었다. 날이 훤히 밝을 무렵에 유표와 장수의 두 군사가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조조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자 조조가 도망갔는가 생각하고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험한 산길로 뛰어들었는데 이때 조조는 기병을 일시에 내어 장수와 유표의 군사를 크게 격파하고 드디어 안중의 험요처를 벗어나서 평지에 영체를 세웠다. 유표와 장수는 각기 패병을 수습해 서로 만났다. 어찌 조조의 간계에 도리어 빠질 줄 알았겠소 하고 유표가 말하니 장수는 다시 도모에 보도록 하시지요 라고 한다. 양군이 다시 안중에 모였다. 순욱은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허도를 범하려 한다는 소식을 탐지하고 곧 그를 띄워 밤도와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자 당황해서 그날로 곧 회군하기로 했다. 세작이 이것을 알아서 장수에게 고해 장수가 그 뒤를 추격하려고 하니 가후가 간한다. 뒤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쫓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유표는 오늘 쫓지 않으면 앉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하고 극력 장수를 권해서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함께 조조의 뒤를 쫓았다. 10여리쯤 가서 그들은 조조의 후대를 따라잡았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들이 힘을 다해서 싸우는 통에 장수, 유표, 양군은 크게 패해서 돌아왔다. 장수가 가후에게 말했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렇게 패하고 말았소. 가후가 권했다. 이제 군사를 정돈해서 다시 추격하시오. 장수와 유표가 다 함께 방금 패해서 돌아온 길인데 또 쫓으려니 웬 말이오? 라고 하니 가후는 장담한다. 이번 추격전은 반드시 크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맞지 않거든 내 목을 자르십시오. 장수는 그의 말을 믿으나 유표는 의심해서 종시 같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수가 혼자서 일군을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조조의 군사가 과연 크게 패해서 군마와 치중을 길에 모두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장수가 바로 그 뒤를 쫓아 앞으로 나가는데 호련 산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몰려나오는 바람에 추격을 그만두고 군사를 수습해서 안중으로 돌아왔다. 유표는 가후를 보고 물었다. 앞서는 우리가 정병을 거느리고 퇴각하는 군사를 쫓는데도 공이 반드시 패하리라 했고 이번에는 패전한 군사로 승전한 적의 글자를 치는데 공은 꼭 이기리라고 하셨소. 필경 다 공의 말씀과 같았는데 대체 어찌하여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다 맞으셨소. 어디 자세히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는 알기 쉬운 일이옵니다. 장군이 비록 용병을 잘하시기는 해도 조조의 적수는 아니십니다. 조조가 비록 패했으나 피씨 맹장을 뒤에 두어 추병을 방비할 것이었으니 우리 군사가 정의하다 해도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반드시 패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저 조조가 그렇듯 서둘러서 퇴군하기는 피씨 허도의 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우리 추병을 격파한 뒤에는 급히 돌아가느라 다시 방비하지 않았을 것이니 우리는 적이 방비하지 않은 그 틈을 타서 다시 뒤를 쫓은 까닭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유표와 장수는 다들 그의 고견에 감복했다. 가후가 유표에게 형주로 돌아가게 하고 장수에게는 양성을 지켜서 서로서로 의존하는 형세를 취하라고 권해서 양군은 다 각기 돌아갔다. 한편 조조가 바야흐로 회군하는 중에 후군이 장수의 추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수하 장수들을 이끌고
구응하려 달려가 보니 장수의 군사는 이미 물러가 버린 뒤였다. 패군이 돌아와서 조조를 보고 고한다. 만약 산 뒤에서 일로 군마가 나와서 중로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모두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조조가 급히 그를 부르니 그 사람이 창을 떨어뜨리고 말에서 내려 조조에게 절하고 보인다. 그는 곧 진이 중랑장으로 있는 강하 평춘 태생으로서 성은 이, 이름은 통, 자는 문달이라는 사람이었다. 조조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이 통은 근자의 연암을 지키고 있던 중에 승상께서 장수 유표와 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특히 저붕에 드리려고 온 길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조조는 기뻐하여 그를 건공 후에 보호하고 연암 서쪽 지경을 지켜 유표와 장수를 맡게 했다. 이 통은 배사하고 돌아갔다. 허도로 돌아오자 조조는 손책의 공을 표주해서 토역 장군으로 봉하고 오후에 작을 내렸으며 사자로 하여금 강동으로 가서 손책에게 유표를 치라는 조서를 전하게 했다. 조조가 상부로 물러나온 후 모든 관원이 참현하고 나자 순욱이 문득 묻는다. 승상께서 안중까지 후퇴할 때 서서히 행군하면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물러가려 해도 돌아갈 길이 없는 까닭에 죽기로 싸우려 들 것이라. 내가 서서히 유인해서 기병을 내어 치기로 한 것이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있었던 바요. 순욱은 배복했다. 그러자 곽가가 들어왔다. 공은 어찌하여 늦었소? 조조가 물으니 곽가는 소매 속에서 서찰을 내어 조조에게 주며 원소가 사람을 보내서 승상께 글을 올려 하는 말이 군사를 내서 공손찬을 치려고 하니 부디 양식과 군사를 빌려주십사합니다. 라고 했다. 원소가 허도를 도머리 한다더니 내가 돌아온 걸 보고 딴 궁리를 했구먼. 하고 조조는 겉봉을 뜯어보았다. 그의 말 수작이 대단히 거만하여 조조가 곽가를 보고 물었다. 원소가 이처럼 무례하니 내가 가서 쳤으면 좋겠는데 힘이 모자라오. 어떻게 하면 좋소? 유씨가 항씨의 적수가 아니었던 것은 주공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조께서 지혜로 이겨 항우가 비록 강했어도 마침내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원소에게는 10패가 있고 주공에게는 10승이 있으니 비록 원소가 강성하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 원소는 예절이 번다한데 주공은 채통을 자연대로 맡겨두시니 이는 도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둘째로 원소는 천하를 역행해서 동하는데 주공은 매사를 백성의 뜻에 순행하시니 이는 의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셋째로 환제와 영제 이래 나라의 정사가 늦춰진 데서 그릇되었건만 원소는 그걸 한결같이 너그럽게만 대하고 주공은 엄하게 다스리시니 이는 치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넷째로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한치 않아 속으로는 남을 꺼려서 이를 제 친척에게만 많이 맡기는데 주공은 밖으로 대범하시고 안으로는 고견을 품으셔서 사람을 쓰되 오직 그 재주를 화사하시니 이는 도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다섯째로 원소는 꾀가 많아도 결단력이 결핍한데 주공은 계책을 얻으시면 곧 그대로 행하시니 이는 모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여섯째로 원소는 오직 명성 있는 자만 거두려 드는데 주공은 지성으로 사람을 대하시니 이는 덕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일곱째로 원소는 가까운데 사람은 구제해도 먼데 사람은 손이하는데 주공은 생각이 고루 미치시니 이는 인내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여덟째로 원소는 참소를 믿고 혹하는데 주공은 참언을 조금도 들어주시지 않고 다 알아서 하시니 이는 명예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아홉째로 원소는 시비곡직이 뒤죽박죽인데 주공은 법도가 엄명하시니 이는 문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요. 열째로 원소는 허장성세하기를 좋아하나 실상 병법은 모르는데 주공은 적은 군사로 대적을 쳐 이기시며 용병여신하시니 이는 무에 있어서 승하신 점이라. 주공께 이렇듯 십승이 있으시니 원소를 이기시기 어렵지 않사옵니다. 공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무도 과분하오. 조조는 웃었으나 순욱도 곽봉효의 10승 10패 지설이 바로 이 사람의 소견과 같습니다. 원소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 하지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곽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주 여포가 실상 신복 대환입니다. 이제 원소가 북으로 공손찬을 치러 간다고 하니 그가 멀리 나간 틈을 타서 우리는 먼저 여포를 쳐서 동남을 소탕한 다음에 원소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는 우리가 원소를 칠 때 여포가 반드시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허도를 범하러 올 것이라. 그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동으로 여포를 치러 갈 일을 의논하는데 순욱이 권한다. 먼저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 약속을 정하시고 회보를 기다려서 군사를 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좇아서 현덕에게로 글을 띄우는 한편 원소에게서 온 사자를 후히 대접해 보내는데 천자계 표주에 원소를 대장군 태위에 봉해서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내 고을의 도독을 겸하게 하고 공은 공손찬을 치시오 내 마땅히 도와드리리다 하는 내용의 밀서를 보냈다. 원소는 조조의 글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곧 공손찬 정벌을 떠났다. 서주에서는 여포가 빈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할 때마다 진규 부자는 여포의 덕을 칭송했다. 진궁이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아 조용히 여포를 보고 진규 부자가 장군에게 아첨하는데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여포는 도리어 화를 내며 왜 공연한 참소로 좋은 사람을 해치려 드는 거요? 하고 꾸짖었다. 진궁은 밖으로 나와 중언이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 우리가 반드시 그 항화를 받고야 말겠구나 하고 탄식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여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도 싶었으나 차마 못 그러겠고 또한 남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종일 우울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궁이 수하 군사 4~5명을 데리고 소패 땅으로 가서 사냥질로 울울한 심사를 풀고 있는데 문득 보니 관도 위로 역마 하나가 나는 듯이 달려가고 있다. 의심이 든 진궁이 사냥을 그만두고 수하 군사들을 끌고 지름길로 하여 뒤를 쫓아서 마침내 따라잡아 너는 어디 사자냐 하고 물은즉 여포의 수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자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다. 그의 몸을 뒤져보게 했더니 현덕이 조조에게 회답한 밀서 한 통이 나왔다. 진궁은 즉시 그 자를 잡아가서 편지와 함께 여포에게 보였다. 여포가 연고를 묻자 사자가 조 승상의 분부로 유예주께 편지를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는 그 답서이나 무슨 사연이 쓰여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포는 곧 편지를 뜯어보았다.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다. 여포를 도모하겠다는 명공의 분부를 받들어 감히 한시라도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있사옵니까? 그러나 다만 유비가 군사가 많지 않고 장수가 적어서 경솔하게 동하지 못하는 터이오니 만약 승상께서 대병을 일으키신다면 유비는 선봉이 되오리다. 삼가 군사를 정비하여 분부를 고대하나이다. 조조 도종놈이 어찌 이런 법이 있단 말이냐. 여포는 크게 꾸짖고 사자의 목을 벤 다음 먼저 진궁과 창패를 보내서 태산의 적당, 손관, 오돈, 윤례, 창의와 손을 잡아 동으로 산동과 연주에 여러 고을을 치고 고순과 장유로 패성에 가서 현덕을 치며 송원과 위속으로 서쪽 지방 연암과 영천을 치고 여포 자기는 친히 중군을 거느리어 삼로 군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순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를 나서서 소패에 접근하자 이 소식을 현덕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다. 현덕이 급히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의논하는데 손건이 있다가 조조에게 빨리 기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이 누가 허도로 급보를 전할 것인가 하고 물으니 계하에서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니 그는 곧 현덕의 동양 사람으로 성은 간이요 이름은 옹, 자는 헌화이니 이때 현덕의 막빈으로 있었다. 현덕은 즉시 편지를 써서 간옹에게 주어 밤도와 허도로 가서 구원을 청해오고 한편으로 성을 지킬 병기들을 정돈해 자기는 몸소 남문을 지키고 손권은 북문을 지키고 운장은 서문을 지키고 장비는 동문을 지키며 미축은 그 아우 미방과 함께 중군을 지키기로 했다. 원래 미축에게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현덕에게 시집와서 둘째 부인이 된 터다. 그래서 현덕이 그들 형제와 처남남매인 까닭에 그들에게 중군을 지켜 가족들을 보호하게 한 것이었다. 고순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자 현덕이 누 위에서 내가 봉선과 틀어진 일이 없는데 왜 군사를 끌고 여기 왔는가 하고 물으니 고순이 내가 조조와 결탁하고 우리 주공을 해치려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제 일이 드러나고 말았으니 결박을 받아라 하자 곧 군사를 지휘해 성을 친다. 현덕은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그 이튿날 장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문을 쳤다. 운장이 성 위에서 공의 의표가 속되지 않은데 왜 도적을 붙줬소? 하고 말하니 장유가 머리를 숙이고 아무 대꾸를 안 한다. 운장은 이 사람에게 충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더는 나쁜 말을 하려고도 않고 나가서 싸우려고도 아니했다. 장유가 군사를 끌고 동쪽 문으로 돌아가자 장비가 싸우려고 즉시 성에서 나가는데 이때 이것을 관공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다. 관공이 불이 나게 동문으로 달려와서 보니 장비는 막 성에서 나간 판이요 장유의 군사는 이미 물러간 뒤였다. 장비가 그 뒤를 추격하려는 것을 관공은 급히 성으로 불러들였다. 장비가 물었다. 자기가 건너서 달아나는데 왜 쫓지 말라 하시오? 그 사람의 무예가 자네나 나보다 못한 게 아닐세. 내가 정당한 말로 일깨워 주었더니 뉘우치고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거라네. 장비는 그제야 깨닫고 군사들을 시켜서 성문을 굳게 지키게 한 다음 다시는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한편 간옹은 허도에 이르러 조조를 보고 사정을 자세히 말했다. 조조가 곧 모사들을 모아놓고 협의했다. 내가 여포를 치고 싶은데 원소는 근심할 것이 없으나 다만 유표와 장수가 내가 없는 틈을 노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오. 하고 조조가 말하니 순유가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은 갓 패한 터라 감히 경마하게 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포는 호용해서 만약에 원술과 손을 잡고 회수와 사소지방을 횡행하는 날이면 조련히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곽가가 또한 권한다. 제가 갓 반기를 들었으나 여러 사람이 미처 붙쫓지 않는 이때 빨리 가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조차 즉시 하우돈에게 영을 내려서 하우연, 여건, 이전과 함께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먼저 떠나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통솔하고 뒤를 따라 나아가는데 이때 간옹도 수행했다. 이 소식을 탐마가 알아내어 고순에게 고해서 고순이 다시 나는 듯 여포에게 고했다. 여포는 우선 후성, 항맹, 조성에게 200여 길 거느리고 고순을 접응하게 해 패성에서 30리 되는 곳으로 가서 조조의 군사를 맡고 자기도 대군을 거느려 뒤따라가서 접응키로 했다. 현덕은 소패성 안에 있다가 고순이 물러가는 것을 보자 조조의 군사가 잃은 것을 알고 마침내 손권을 남겨두어 성을 지키고 미축 미방에게는 가속을 맡긴 다음에 자기는 관우, 장비 두 사람과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각각 영체를 세우고 조조의 군사를 접응하기로 했다. 이때 하우도는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오다가 고순의 군사와 서로 만나자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 싸움을 돋웠다. 고순이 곧 그를 맞았다.
두 필말이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를 40~50합이나 하자 고수는 마침내 당해내지 못하고 패해서 진으로 뛰었다. 하우돈이 말을 내달려 뒤를 쫓는다. 고수는 진을 돌아서 도망간다. 하후돈이 또한 진을 돌아 그 뒤를 쫓는다. 이때 진 앞에서 조성이 이것을 보자 가만히 활에 살을 먹여들고 잔뜩 켜누워 깍짓손을 떼니 그 화살이 바로 하후돈의 왼쪽 눈에 가 맞았다. 하후돈이 한 소리로 크게 외치며 급히 화살을 쑥 뽑는데 눈알도 함께 뽑혀 나왔다. 하후돈은 부정 모혈을 버려서 되겠느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뽑혀 나온 눈알을 입에 쳐넣어 씹어 삼킨 다음에 곧 다시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서 바로 조성에게 달려들었다. 조성이 미처 막지 못하고 얼굴에 창을 맞아 그대로 말 아래 떨어져 죽었다. 양편 군사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하후돈이 조성을 죽이고 말을 달려 돌아오는데 고순이 그 배후로부터 군사를 휘몰고 지쳐 들어와서 조조의 군사가 크게 패했다. 하후연은 제 형을 구호에서 달아나고 여건과 이전은 패군을 수습해서 제북으로 물러가 진을 쳤다. 고수는 싸움에 이기자 곧 군사를 돌려 현덕을 치려 하는데 때마침 여포의 대군이 당도했다. 여포는 장요, 고순과 군사를 삼로로 나누어서 현덕, 관우, 장비의 세 영체를 치러 왔다. 눈알 빼먹은 장수가 제 아무리 잘 싸운데도 화살 맞은 선봉이 오래 버티기 어렵구나. 필경, 현덕의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